리쇼어링은 허상에 불과한 거죠.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이자만 1조 3천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서 부채를 갖다가 다 녹여버리자. 지금의 전통화폐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거. 뱅크런이 코인런으로 그대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햄베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제목이 트럼프의 진실입니다. 네, 진실. 네. 어떤 걸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외면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들이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을 뜨겁게도 하고 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자국의 AI 패권에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AI 패러다임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면 뭔가 확장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 계산되거나 반영적인 그 역반응,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는 계산되지 않고 치밀히 계산되지 않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진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네. 계산된 게 있겠지만 네,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 그렇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물리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뭔가를 때리면은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파만파로 커지거나 이게 이제 정책으로 제어가 못 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정책자들은 기본적으로 서서히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고 미국의 패권에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한다면 모든 정책들을 다 시행을 해버리죠. 강하게 시행을 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자산시장이 뜨거울 때는 환호를 부르짖죠. 왜냐? 정말 트럼프 형은 정말 똑똑해, 스마트해. 이런 발언까지 해요. 역시 트럼프야 그러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정책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때 정상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막 앞에서 이끌어갈 때는 평탄화된 길로 갈 때는 사실은 좋아요. 따라가면 앞이 보이고 예. 고지가 보이고. 근데 마지막 가장 이제 우리가 언덕배기 정상 부근에 갔을 때 보통 산 지형이 꼬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같이 참석했던 이 등산원들도 쉬게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제 공유되는 분위기도 이제 조성되고 체력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밀고 가려는 부분에서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실의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정말로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 알았고 2기 집권 초반에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좌충우돌 하고 있고 네. 왜 그런 논쟁도 많았잖아요. 저게 다 치밀하게 전략이 계산된 거다. 네. 아니다. 돌발적인 거고 우발적인 게 많다. 네.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요. 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뭘 실수했을까요? 초반에는 그 당시에 빵이라는 기업들 연방정부 규제 철폐하고 세금 낮춰주니까 네. 그때도 이제 TCJA 텍스컷과 일자리 창출 이걸 하니까 이 기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빵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환호를 하는 거죠. 역시 네. 트럼프였구나. 이게 맞았다. 실효세율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후반기에 가면서 기존에 외쳤던 빅테크가 살아나면 모든 제조업이 살아날 것 같았지만 사실 제조업의 리쇼어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전통 제조업들 예를 들자면은 뭐 섬유, 화학, 기계, 철강 이런 이제 전통 제조업들은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될 수가 없는 게 개인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미국에서 2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최근 숫자를 보시면. 근데 거기서 대략 한 15조 달러를 서비스,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주택 렌트, 그다음에 음식료 서비스 이런 쪽에 다 써요. 그러고 나면 11조 달러가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품에다 쓰겠지라고 보통들 생각하게 되고 11조 달러가 상품에 쓰여지면 얼마나 제조업이 많이 살아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미국이 지금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제조업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캐파는 한 해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에서 정책은 시행하지만 사실상 반도체, AI, 빅테크만 좋은 정책을 하는 것이고 제조업은 실제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늘지를 않고 늘지를 있는 거예요. 않습니다. 정책 구호만 네, 세게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냥 빅테크 우리 IT 살리기, 주가 살리기다. 이게 오히려 명확한 얘기죠. 근데 일기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18년도, 19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때랑 지금이 대접입니다. 19년도에 20년도로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구축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풀어도 제조업은 계속 전반적인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빅테크만 좋았지.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막 축소가 되니까 고용이 사라지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돈을 찍어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조업 기반이 이미 후퇴가 돼버렸고 사람들은 가성비 때문에 미국인들은 상품, 내구재, 그다음에 비내구재 상품들은 다 외국에서 써요. 중국이에요, 그냥. 그게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구축 효과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추락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때 미중 회담을 연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2018년, 2019년 초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가 되기는 네, 했죠. 네. 뭐 사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긴 했습니다.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는 완화가 됐지만 그래서 금리나 자본시장의 어떤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트러블들은 좀 적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2천억 달러의 서비스와 상품 구매를 약속했다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1,700억 달러, 그 다음 해는 한 500억 달러.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초반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초반에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배척하듯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요. 네. 항상. 근데 후반기에 가면은 결국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목도를 하게 돼요. 스스로. 지표가 그걸 다 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중국한테 사조, 다시 네, 사조라고 하는 구애의 차원에서 미중 회담을 열게 되는 거죠. 그게 2026년 5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8, 그러니까 20년도에 회담이 이제 적극 이제 추진이 됐으니까 1기에 2020년도 모습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어링, 다시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 위대한 미국, 네네. 마가 프로젝트 네네. 부르짖는 거를 많이 봤지 그 데이터로 얼마나 또 검증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지는 사실은 네. 검증해 보긴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뭐 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많으니까 물가 많이 좀 낮추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좀 달러의 위상도 더 높이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초반에 1기 때 나타났던 구축 효과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해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설비 투자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구축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 하니까 고용의 일자리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금리가 올라버리고 네. 그 때문에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위축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상경제 권한법으로 시행했던 이제 관세도 무효화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122조에 근거해서 관세를 글로벌 보편 관세를 매겼는데 그것도 최근에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연방 정부에서 당연히 항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이 사실 예상한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1조 달러씩 거치지도 않았어요. 한 2천억 달러 내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재정에 보태서 내가 쓰면은 재정 건전화가 될 수 있어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제 그 돈도 사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환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 환급을 빨리 열심히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 안 받는 건 잘하는 일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환급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제 군집 효과로 나도 할래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할래 이렇게 되면 기존에 냈던 관세들 그렇죠. 그 관세들에 대한 이제 결국에 재정으로 포함을 해서 돈을 쓰려고 했던 계획들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상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일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것을 무언가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연방 정부의 규제 철폐라든 세금 인하라는 거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네. 그래서 성장주의니까 이건 글로벌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돼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던 거고 네. 2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대한 이제 꿈을 갖고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 컨트롤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랜드 영토권 이거는 이제 덴마크하고 연초에 협의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 원유까지도 다 갖고 그다음은 뭐겠어요?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건 힘들겠지만 러시아까지 회유를 해가지고 원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오펙에서 중심이 됐던 어떤 이제 원유 컨트롤권이 미국으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되게 되고 미국이 재편이 되면은 원유 가격은 안 그래도 셰일 오일을 트럼프 시기에는 항상 증산을 하면서 많이 캐왔단 말이에요. 채굴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 원유 컨트롤권까지 갖게 되면 사실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은 미국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원유만 다 손 안에 놓게 되면은 사실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 중국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언제든 위협을 할 수 있고 원유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이 사실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셔도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만 확 낮춰놓으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의 명분, 당위성 같은 돈 풀기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4, 5월 달에 물론 지금은 금리 불안 때문에 네. 금융시장도 조정을 보이지만 예. 4, 5월 달에 왜 이렇게 증시가 오히려 전쟁을 하니까 증시가 미국은 더 뜨겁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4월에 뭘 발표했냐면 ESLR 자본 비율을 갖다가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업은행들이 채권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항상 높게 6%대에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채권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면 이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못했었어요. 근데 4월에 재무부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ESR을 갖다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호은행들의 대출과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로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스로 나가는 금액은 보통 산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산업에 직접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최근에 많이 있는 이제 사모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간접 펀드처럼 일단 그쪽을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 배분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액들이 최근에 대출과 리스 금액만 보면 19조 달러까지 급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지출이나 이런 계획에서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은 거침이 없는 거죠. 자본 조달력이 더 네, 좋아지고. 더 세지니까. 네. 근데 사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그걸 위해서 또 유동성을 이제 풀기 위해서 네. 이런 또 정책들을 해놨던 거고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그렇죠. 우리 증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유신익 박사님도 트럼프의 진실 이 책에서 상당 네. 부분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네네. 설명하시는데 또 할애를 하셨어요. 네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 달러와 이제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네네. 발행을 하는 만큼 미 국채를 사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채권을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네. 찍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이유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그 전에 MMT 현대화폐 이론을 미국이 얼만큼 오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화폐 이론. 네네. 오늘 경제학 시간 네네. 좀 쉽게 쉽게.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체중계를 달잖아요. 네. 몸무게를 달면은 표준안이 있잖아요. 키 175에는 몇 킬로그램. 적정 몸무게. 네, 적정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파나 전통 경제학파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국가의 재정 수준 얼마여야 돼. 이 정도. GDP 대비 부채비는 얼마여야 돼. 뭐 이게 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MMT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체중계는 우리 중력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무게를 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라는 게 이제 근본이제를 넘어왔으니까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달러랑 금이랑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달러라는 종이 한 장이 있었을 때 이게 신용화폐라고 그러는데 이 달러가 그러면 진짜 이 달러의 가치는 그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진짜 전 세계가 황폐화됐어요. 그럼 이 달러 하나 가지고서 물 몇 통하고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음식 뭐 얼마나 바꿀 수 있냐?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때 정해놓은 관습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치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돈을 풀면 되고 이 얘기는 체중계로 다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몸무게가 100kg든 아니면 150kg든 씨름 선수처럼 뭐 그래도 150kg가 되고 뭐 175에 150kg가 되더라도 근육질만 있고 몸 자체 내장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주의가 MMT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결국에 너무 많이 이제 살이 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실 언젠가는 비만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생기죠. 비만이 올 것 같으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세금으로 그걸 잡으면 된다. 세금이 일종의 이제 비만이 광대해지는 걸 막는 자정적인 인플레이션 어떤 완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 있을 때도 이제 이 유효세율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걸 받고 나서 나중에 디덕션 받고 최종적으로 내는 진짜 세금 있잖아요. 유효세율을 높이자고 했었어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뒤로 유효세율은 계속 낮아지죠. 스나브로 트럼프 1기 거치고 트럼프 2기.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정부 때도 이 부자 증세나 이제 대기업 증세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건드렸어요. 왜냐? 여론이 악화되거든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한번 낮춰놓으면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효세율은 미국이 지금 거의 이제 16 정도 나오고 있고 그 한계 유효세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자를 한 단위 할 때 거기서 거두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세율이 얼마나 그게 한계 유효세율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일단 수익만 내면은 세금은 10%밖에 안 되니까 일단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항상 매해마다 이제 부채 한도 예산 합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어차피 이 나라는 빚더미의 국가고 부채를 계속 발행해도 어차피 누군가 사준다는 걸 아니까 무한히 발행이 되지만 연간 써야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연간은 이만큼 계획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세입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세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쓸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연간 이자가 사실 1조 3천억 달러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만. 네, 이자만. 그러니까 총 예산이 한 7조 한 4,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초과 지출을 할 게 뻔하게 됐어요. 이자만 1조 3천억 달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거의 40조 달러가 되는 이제 부채를 쌓고 이제 국정 운용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국가들한테 다른 국가들한테 투자를 받고 막 이러죠. 근데 이 부채 쌓아진 것은 항상 터지진 않아도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민주당은 그렇죠. 공화당을 공격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집권할 때마다 서로가 다 똑같긴 그렇죠. 합니다만. 항상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예 어차피 그러니까 전통화폐는 어차피 무의미하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서 이 쌓여져 있는 전통화폐로 쌓여져 있는 부채를 갖다가 그냥 다 녹여버리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출발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담보로 하는 이제 우리가 현금, 예를 들면 현금 1원을 맡기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현금 1원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당연히 국채나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채 투자에 유용해지니까 이게 더 나가서 이제 국민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바꾼다고 칠게요. 네. 미국의 유동성 M2가 한 22조 달러 되거든요. 그 22조 달러가 다 국채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22조 달러가 담보자산을 맡기면은 이 담보자산은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22조 달러 가지고 국채 투자를 다 해요. 그럼 국채 시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엄청 또 커지고. 이거는 뭐냐면 부채가 많은 국가의 입장에서 장점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시대의 돌변, 격동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마디로 탁 갑자기 내가 종이돈 달러 1달러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돈을 맡겨놨는데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받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통화 승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버는 통화 대비 M2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뭐 대비해서 비율로 얼마나 늘어나. 이게 순식간에 2배가 되는 겁니다. 버는 통화 대비 스테이블 코인과 원래의 예금
내가 맡겨놓고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으니까 예금. 요 금액이 갑자기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통화 승수가 갑자기 2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산 인플레이션도 세지지만 중요한 건 상품 가격의 흔들림도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시지만 AI 시대가 되면 물가가 다 낮아질 거고 보편적인 소득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유토피아만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라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어차피 빚으로 이어가던 미국 경제였고, 네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또 투자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또 딱 맞는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의 전통화폐를 이제 서서히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부정을요? 부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화폐가 어떻게 역사를 흘러왔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 유럽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 이제 군주들이 다 있었는데 국가 통일된 화폐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그때부터 이제 획일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각 군주들이 각자의 화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을 이제 거느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뭔가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줄 때 자기가 쓰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 가지고서 뭐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았는데 군주님 가가지고 이 화폐랑 나 쌀 몇 관이랑 바꿔주세요. 이러면 이제 돈 바꿔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의 수단의 매개체로서 그때 화폐가 자체적인 발행이 군주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화폐가 이제 중소 난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획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의 기반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동자가 얼만큼 벌었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얼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통일을 하는데 각 그 군주들이 이미 발행한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뿌려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회수해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화폐로 바꾸는데 시간만 거의 100년에서 15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화폐라는 거는 국가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금의 근원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 세금의 어떤 체계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폐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러 이제 신용화폐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민간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를 갖다가 널리 쓰이게 만들겠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디지털 화폐, 소위 얘기하는 CBDC 있잖아요.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였다. 중앙은행 중심으로. 예, 중앙은행 중심으로. 그랬다면은 어디에 이 돈이 있고 누가 이 돈을 받았고 이게 다 체크가 다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니에요. 발행 주체는 민간의 발행 기업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클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러면은 이 원천이 어떤 소득, 어떤 노동 행위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다 체크 못 합니다. 물론 서클 붙잡아 놓고 감사원장 딱 내밀면서 이거 다 보안상 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그러면은 다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화폐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세금의 근원인 기반은 사실 더 약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돈을 맡겨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업가이고 부자예요. 이게 시대가 점점점 변하게 되면 나중에 어쨌든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게 더 빠르고 간편해. 만약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도 준대. 이러면은 당연히 그걸 받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차피 바꿀 거 그냥 임금 받을 때 그걸로 받을래. 월급 받을 때. 그러면 사실은 그 돈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이제 소득의 근원이 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사고팔고의 원천이 되게 되면 네. 국가의 전통 화폐 발행에 의한 시스템들은 서서히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돈의 관점이 단순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화폐는 이제 더 이상 가치를 보존하거나 어떤 저장의 수단으로 쓰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즉
이걸 수단으로서 더 많은 증권, 더 많은 그 기구, 더 많은 에셋들을 만들어서 국가 부에 도움이 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를 모든 정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마구 찍어낼 수는 없고 뭔가 네네. 기준이 필요하니까 네네. 달러에 패깅된, 달러에 그렇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까지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과거에는 금 본위제가 있던 시절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네.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네네. 했다가 금 그렇죠. 본위제가 닉슨 쇼크처럼 네.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는 사실 뭐 이제는 금 없이 달러를 마구 네. 찍어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달러 없이 스테이블 코인만 더 바로 찍어낼 수 넘쳐나는 있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충분히 올 수 있게 돼요. 그럼 점점 화폐는 무서워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화폐를 만드는데 국가가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화폐 개혁 하나 잘못하면 뭐 정권이 네. 날아가기도 하고요. 네. 그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세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심이라고 해도 쓰여지게 되면요. 이건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이미 날아간 화살 아닙니까? 이미 날아간 거죠. 이미 이거를 상용화를 다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토큰이냐 뭐 요런 내용들 가지고만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자를 지급하게 해줘요. 이런 게 이제 서클이나 발행사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예금 2% 3%뭐 받으려고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만 내 돈 맡기고서 코인만 갖고 있으면은 돈이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대는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들, 미국에 있는 많은 은행이 상업은행들이 무너지죠. 순식간에 예금이 이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코인만 갖고 있어도 이자를 주면은 뭐하러 내가 예금을 해? 그렇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기존 화폐 시스템, 은행 시스템 네. 무너질 수도 네. 있으니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고. 근데 아까 그 달러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네.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될수록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네. 그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신용이고 권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경제의 힘이고. 네. 그걸 그러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걸 미국이 그냥 두고 볼까요? 그걸 방치를 할까요? 반대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달러 힘은 더 강화되겠죠. 오히려 국제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높아져서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패권이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다고 패권이 세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많이 쓰고 누구나 다 요구를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면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다른 통화, 다른 가격보다 제일 비싸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지금 전 세계가 뭘 바라보고 있냐면요. 전부 다 이제 다중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일본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되 일단 달러하고 바로 연동되는 플랫폼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되게끔 하겠다. 이거를 야심찬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지만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강화되면 됐죠.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리 바꾸거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 나라 스테이블 코인하고 바뀌어지게끔 돈이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통화의 기축이 달러인 것처럼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들의 기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되면 그리고 사용료가 진짜 시행이 되면 전 세계 플랫폼들은 다 달러 스테이블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 얘기즉슨 사실상 달러의 그 위상이나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다. 더 강화됐죠. 참 이게 우리가 달러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게 뭐 화폐량이 늘어나도 달러는 강세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도 달러는 강세고 그렇죠. 전쟁이 터져도 달러는 강세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디지털 화폐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예.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을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강화되면 전 세계 달러의 지배력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세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는 이란 입장에서 이란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각 국가들의 통화 화폐가 변동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암시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달러거든요. 근데 이 달러가 사실 브로커라고 그러죠. 브로커들마다 이 수수료를 받는 비율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5%, 뭐 10%. 뭐. 예.
근데 이 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폐 시장에서 거의 30% 40%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일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낫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의 화폐가 너무 불안정해. 나는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나는 못 믿겠어. 당장 내일 뭐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오늘 밤 통화 가치가 떨어지나 폭락하나 안 하나 그걸 걱정해야 돼.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 가치의 변동은 덜 하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가 좋든 싫든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타의 통화들, 특히 체력이 약간 신흥국, 그다음에 화폐 변동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달러로 가만히 있었는데도 달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네네. 근데 그런 식의 이론으로 네네.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였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형편없는 나라들이 또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을 네네. 해서 쓰고 그랬던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비슷한 그림이에요. 광대한 뜻은 비슷했으나 예. 가는 방향은 약간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나 네. 나중에 이제 목표물로 갈 때는 좀 다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다른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가치 저장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을 플랫폼이 채택하느냐의 문제에서 비트코인은 초기의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 약간 좀 불편함도 있고 거래의 그렇죠. 불편함도 있고. 가치의 변동이 크다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 피자도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0. 몇 BTC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이제 가치가 오르니까 사실은 이것도 가격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달러로 계산한 환가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투자의 수단이지 화폐로서 교환의 물물가치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서는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왜 피자를 사 먹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안정성도 떨어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자 주문할 때랑 배달 왔을 때랑 그렇죠. 가격이 달라지고. 가격이 이제 그 비트코인의 단점을 그래서 보완을 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네.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법안도 마련이 되고 이미 또 많이들 사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좀 염려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편의성은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 그다음에 우리 이제 유학 가 있는 자녀들한테 돈 보낼 때 송금할 때 송금 너무 편하죠. 빨리 간다고 하고. 빨리 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카드값 낼 때 생각해 보시면 해외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해외 결제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중앙은행 간의 지급 준비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조정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은행에서 각 은행 있잖아요. 이제 에릭 스미스가 만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그 왕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김아무개 아빠가 그걸 사게 되면 사실은 각자가 쓰는 은행이 있잖아요. 자국의 네, 은행. 다르니까. 거기서 또 부채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부채와 자산의 조정. 그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페드 나우나 페드 와이어라고 하는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율의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직간접적인 비용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만 하더라도 결제됐어? 됐는데 이 결제됐을 때에 환가된 그 당시에 달러 환율이 얼마야?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찍혀서 나오는 거 보면 대략 예상했던 가격이랑 돈 10만 원 차이가 또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많은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함도 들어가고.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계정을 가지고 판매자한테 바로 쏘면은 즉시 청산인 거예요. 그럼 물건 보내면 끝이에요. 그때 그 이른바 환율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만. 그러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편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다툼의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도 싸고. 그렇죠. 이제 이 플랫폼들이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책정을 하게 되면 우리 가맹점주들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걷어 들어가는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그거 되게 많잖아요.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네,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즉시 청산이 되니까. 예전 같으면 카드 결제 다 받고서 이 플랫폼에서 나중에 이제 물건 파는 이제 업주들한테 모아서 나중에 결제를 하는데 뭐 빠른 결제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 몇 프로 더 띄고요. 아니면은 느리게 하면은 수수료 덜 띱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30일이 걸릴 그러니까.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즉시 청산이기 때문에 그러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피지사 없고. 벤사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유진희 박사님이
뭐 중국집 주인이 이대호한테 네. 스테이블 코인 바로 보내주고 끝. 네. 음, 너무 좋죠. 음, 근데 이게 좋은 것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통화량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민간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라면.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그러면은 자산으로서 인정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지급 준비 금을 마련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자율을 결정할게 라는 정책이 있으면 그래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은 손을 떼겠답니다. 중앙은행이 인정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발행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발행한 것까지는 맞지 않겠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페드가 이제 지금처럼 금리가 막 높아지는 순간에 인플레가 심하니까 금리를 막 올려요. 예.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더 레버리지가 커지니까 금리를 막 올려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파이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된 파이낸스라는 서비스가 쉽게 말하면 코인 온라인 담보로 대출해 그렇죠. 주거나 온라인 그런 것들. 앱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런 데서 대출 계속 해주고 있고 우리는 계속 공식적인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전통화폐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채 시장을 쪼으면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으려고 해도 이쪽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돈이 계속 빨리 돌고 누구나 빌리기 편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플레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자산 인플레가 되게 심하니까 국가의 부채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서 민간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뭔가 이걸 레버리지로 뭘 사야 돼. 무슨 자산을 사야 돼. 뭔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더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과 같은 예금자 보호제도 아니면은 명문화된 이제 이 디파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출이 마구마구 늘어나게 되면 그 대출이 결국엔 돈하고 바뀌니까. 그럼요. 그럼 뭘 하고 싶겠어요?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또 엄청나게 올라갈 그렇죠, 수 있고 맞습니다. 나중에 뭐 내 차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네, 뭐 은행 이체하는 거 버겁고 힘드니까 네. 그냥 코인으로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편리함 이면에는 자산의 버블 우려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계속 또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국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앙은행의 통제 밖으로 그렇죠. 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고 되게 좋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커지니까 이건 혁명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 위험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뭘 하죠? 자꾸 자산, 채권, 증권을 토큰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화는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지금은 MTS나 많은 이제 거래 플랫폼으로 사잖아요. 네, 네. 현금으로. 근데 이거를 전자 토큰화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국제 시장, 증권 시장에서는 좋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돈까지도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자 토큰화하는 증권, 그다음에 자산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 세계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그 욕구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탐욕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전통화폐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느 국가나 사실 한도는 있어요. 개인별. 그렇죠. 규제도 있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나 한도에 지금 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옥죄고 있는데 주담대는 줄어도 코담대, 네. 코인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역설적인 상황. 네. 그러면은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코인담보대출 같은 거를 이제 규제하는 걸 또 만들면 될 텐데 네. 이게 뭐 민간기 어디까지 막 퍼져 있다 보면은 네.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 예. 애초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그리고 통제 감독하는 주체자가 정부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사실은 발행량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진지 예금이든 대출이든 어떻게 쓰여질 때 이 돈들에 대한 규정도 정부가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니어스 법안도 그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그냥 예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지 소비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이 자금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더 풀어주거나 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구조차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게 상용화가 이제 6월, 7월쯤에는 바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부에서 그러면 이게 상용화 되는 즉시 이미 그 전에 수많은 디파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은 쉽게 말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코담대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겁니다. 사금융처럼. 그렇죠. 바로 사금융화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연간 그 사금융, 불법 네. 사금융 네. 대출 이자율 뭐 몇백 퍼센트네, 몇천 퍼센트네. 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단속을 해도 쓰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왜 못 잡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이른바 코인담보대출, 디파이가 네. 더 많아지면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디 가서 뒷골목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 어렵다는 거네요. 지금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금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섀도우 이코노미가 각 국가별로 이제 전체 화폐량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나라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전체 발행한 돈에 대비해서 규모를 보시면 15%에서 20%까지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추정이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이제 CBDC 중앙은행이 통제 가능한 사실 이거는 그냥 전자화폐화하는 그렇죠. 거가 안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게 사실 또 그런 이유겠네요. 그렇죠. 종이 돈보단 그래도 그나마 디지털화된 돈으로 하되 이제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이 룰을 그러면 사실 깨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전에 연준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디지털 화폐를 하자, 그냥 CBDC를 하자. 연준도. 네, 연준도 거기도 그랬었어요. 중앙은행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도 하고 이스라엘, 영국도 다 동참해가지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가 간 전송하는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바꾼 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앙은행과 네, 정부의 생각이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사실은 그 자신들의 화폐 시스템과 권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빚으로 돌아가는 미국 경제다 보니 네, 어떻게 해서 더 빚을 유연하게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맞습니다. 네. 고민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 나왔는데 네, 이게 옥동자가 될지 괴물이 될지는 네. 모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아무리 제가 미래를 잘 못 맞추는 그냥 경제 분석가일 뿐이고 아이고, 말씀하세요. 주가도 네. 못 맞추고 아무것도 못 맞추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한 수개월 동안, 수년간, 길면 수년 동안은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테슬라 나 주식 얼마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 그림은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담보자산에 대한 운용을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SBB 사태 기억나십니까? SBB, SBB, 실리콘밸리. 예,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때 문제가 터진 건 SBB 은행이 예금자들이 돈 다 찾으러 갈 때 왜 여기가 갑자기 파산했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자산은 충분히 있었죠. 자산은 있었는데 팔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장기 국채를 들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그렇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장국자를 다 던질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서 22조 달러가 만약에 발행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그 돈들이 국채 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뻥 터져요. 전 세계에 모를 일이. 그래서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22조 달러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뭔가 불안한데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어. 그때 환매 요청을 한꺼번에 만약에 해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하죠? 정규 시장이 안 열리는 날인데 미국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순간에 담보자산이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는 담보자산으로 언제든 24시간 연중 무휴로 바로 환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는 SBB와 비슷한 뱅크런이 코인런으로 그대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뛰어갈 필요조차 없는 온라인상의 뱅크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면 달러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네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네. 미국 국채는 사실 환금성도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주고받는 네. 자산, 안전자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인. 네네.
이거 언제든지 이제 뭐 시간만 좀 여유 있으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또 이제 안심을 시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그 뭐라고 되죠? 그냥 설득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일거에 만약에 그렇죠. 몰리게 되면 비이성적인 시장이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SBB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돈은 충분히 있었고 그만큼의 이제 담보 능력은 있었지만 그게 옆에 있는 기업 CEO가 갑자기 저쪽이 힘들대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니까 BC가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산 리스크가 생긴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대한민국만 안 하고 있으면 네. 이게 사실상 외화 유출처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논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실패한다 어쩐다 뭐 얘기를 그걸 하는데 누가 쓰겠느냐 뭐 이런 네, 말도 뭐 하고 이런데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 아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빠져나간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조차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인 A씨가 있었다고 했을 때 네네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뭐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경로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환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있으면은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 자본시장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세계화 시스템을 계속 이제 존속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하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선택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원화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달러, 미국과 동맹되어 있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파운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엔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바꾸려는 그러니까 종이돈 달러를 바꾸려는 욕구도 심하지만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예전에 이제 대영 제국 때 스털링 블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전 세계 한 34개국이 이제 블록화돼 가지고 이제 대영 제국에 편입돼 가지고 잘 살았어요. 네. 런던 시장에 채권 발행도 잘하고 대영 제국 시장 많은 영토에서 이제 물건도 잘 팔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30여 개 국가들이 갖고 있는 화폐량, 자국의 화폐량보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스털링이라고 하는 파운드의 보유량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서 쓰여지는 많은 비중들 대략 60에서 70%까지가 파운드로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마 우리 돈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거고 달러 자산에 대한 그 욕구들은 지금과 같은 이제 블록화된 시스템에서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 자산을 일정 부분은 달러화 자산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약간은 좀 당위적인 숙제인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 나라의 통화가 또 패권이기도 하듯이 그 나라의 통화를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패권이 될 수 있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고 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정도에 따라서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나는 그런 버블에 동참하지 않겠어라고 독야청청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네. 어느 정도는 또 가담을 해야 되고 네. 와 이거 뭐 고민이 엄청 커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전체적인 그러면 이 패러다임의 이런 그림의 기반은 뭐냐면 돈의 효율성이에요. 돈의 효율성. 돈의 효율성.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가격이 얼마다 물건이 그때 이제 내연차가 생기면서 그리고 GM 포드가 막 자동차 시장을 잡으면서 이거는 가격이 얼만데 어디보다 얼만큼 비싸고 싸고 이게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주의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를 마련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돈의 움직임 자체가 일단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돼. 그래서 달러라는 거 외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해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미국조차도 달러 자체만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자산, 에셋, 뭐 무역 어음 여러 가지 증권을 통해서 자꾸 국가의 부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자산 인플레이션이랑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숫자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전 세계 부채가 한 300조 달러가 됩니다. 네. 근데
특히 미국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산운용사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증권화된 이건 뭐 무역 신용 다 포함해가지고 매출채권 다 포함해서 보시면 그게 45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이러한 속성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피아트 머니 바로 신용화폐 시대에 살고 네,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는 돈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당연한 시대 그런 흐름이다. 좋든 싫든. 네네.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유신익 박사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사회도 정책도 인플레도 모두 다 변해버린다.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다. 그 과도기에서 네.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네네. 현실이네요. 네. 오늘 별책부로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도움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